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고일 팀장 그리고 중등부 팀장 맡고 있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왔는데 또 와중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원이 이번 월요일에 워크숍을 했거든요. 워크숍을 했는데 저희 학원이 이제 20년이 됐어요. 대치동에서 20년이 됐고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모아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직원도 많고 선생님도 많고 또 반포 쪽에도 선생님도 많으시고 이제 국어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제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저희 학원이 좀 자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이나 이 학원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 학원은 이제 제가 알기로 2004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이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국어 하나만 하면서 대치동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 사실 이제 예비고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등부 수업 쪽에 좀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고등부 강사들도 좀 찾아보시고 또 설명회도 가보시고 하실 텐데 사실 이제 고등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어 전문 학원보다는 스타 강사 이렇게 또 많이들 좀 찾아보시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학원이 여태까지 또 잘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화려한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은 아니거든요. 원장님 이제 김영준 원장님 이름이 있긴 하지만 화려한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은 아닌데 계속 저희 학원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화려한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막 화려한 외모에 막 이지영 선생님 같이 어떤가요? 이지영 선생님 같이 어떤 화려한 외모의 강사도 아니고 또 이제 어머님들 아마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어 하나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요 협업하는 요 과정 그리고 국어 하나만 바라보는 요 치열한 전문성 이게 20년이 쌓이면서 이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학원 좀 신뢰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부터 저는 이 학원에서 처음 강사 생활 시작하면서 계속 이 학원에서만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2012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5년 가까이 된 거예요. 15년 가까이 제가 일을 하면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 한 해도 단 하루도 구태의연하게 보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치열하게 정말로 좀 새롭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것들을 좀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여름방학 저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1년을 쭉 가는 느낌도 있지만 처음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여름방학 하면서도 저한테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비고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을 좀 저희가 치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하게 준비한 것들이 곧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1등급으로 도약하는 여름방학. 왜 지금 예비고일에게 산 김영준 하이클래스가 딱 맞는 수업인지. 자, 이걸 1시간 정도 가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이 맞습니다. 네, 애 낳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서요. 예, 동일 인물이고요. 오늘 이제 요 3가지 핵심 포인트로 딱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이제 다 짧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짧게 포인트 딱 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3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름방학, 좀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 자, 변화, 본질, 약점 보완 이 3가지를 포인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화에 민감해야 1등급. 수능과 내신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변화는 우리 지금 현 중3 예비고1 친구들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라 현 고1 친구들부터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 변화예요. 자, 먼저 이제 수능과 내신 측면에서 수능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현 고1 학생들부터 수능 체제가 바뀝니다.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개편안이 나왔고, 요 얘기는 이제 아마 이미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설명이 많이 되고 아마 이제 설명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아마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현행까지는 공통의 이제 선택 과목이 있었으면 지금 현 고1부터는 2028년 수능부터는 전부 다 공통 과목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슷한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 과목의 이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독서, 문학이고 화법, 작문, 언어 매체였잖아요. 요 언어가 뭘까요? 어머님, 언어가 뭘까요? 언어. 힌트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문법입니다. 문법이에요. 사실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문법이 진짜로 중요한데, 이제 현행까지는 화법이랑 작문이 붙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랑 매체라고 해가지고 뭐 각종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매체가 사라지고 좀 해처 모여가 됐어요. 그렇죠? 해처 모여가 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시문항이 나왔습니다. 2028년에 이렇게 해처 모여한 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하고 이제 예시문항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 예시문항이 그대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 예시문항에서 또 어차피 이제 3년 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신유형 개발은 좀 계속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뒤로 보시면 저희 자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자료 넘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4페이지에 먼저 이제 화법과 언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화법은 이제 말하기 상황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문법인데, 원래 이제 화법이랑 문법이랑 따로따로 출제가 됐었고, 문법만 말씀을 드리면, 문법의 출제 경향이 약간 비문학 같은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 지문이 사전에 제시가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설명 지문이 사전에 제시가 되고요. 그 설명 지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 유형 자체도 A를 바탕으로 출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요게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추론 유형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 지문 사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한 문법 요소를 좀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랑 화법이 따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언어 자료가 나오더라도 말하기 자료의 비중은 좀 낮은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화법이랑 언어가 붙으면서 오른쪽에 이제 요거 바뀐 예시문항 3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출제진에서도 요 문제 좀 특이하다 하고 따로 좀 소개를 해준 문제예요.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 없이 배경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설명 지문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헷갈리는 어떤 문법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설명 없이 배경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체계가 제대로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한 문법 요소가 좀 집중 출제된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안에서 특정 문법 요소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좀 다루고 있어요. 품사도 나오고, 뭐 형태소도 나오고, 문장론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 체계를 좀 이해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만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좀 난이도의, 문법치고는 좀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발표, 화법이랑 문법이 같이 붙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 자료가 나오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실제 말하기 표현과 관련된 문제랑 좀 붙어서 언어 자료와 붙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사실 이 3번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대학원을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문법 세부 전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1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 문법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프로젝트성으로 계속 준비하시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화법이랑 말하기 내용이랑 문법이랑 붙여가지고 실제 말하기 상황과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요거를 잘 준비해서 요걸 좀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보자. 문법의 비중을 확대해보자.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한 10년 전부터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요게 교과서에서 점차 확대되면서 결국은 이제 수능 문제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로 요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예시문항,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문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독서와 작문입니다. 자, 요 독서는 비문학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실용지문, 문학이 아닌 실용지문과 작문을 이제 붙여서 출제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지금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그 현행 독서 장문 출제 경향 해가지고 지금 요 내용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두 영역이 그냥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전에는 독서 따로 장문 따로 출제가 됐었는데 개편안에서는 독서와 장문이 붙으면서 읽은 내용을 장문 상황에 활용하는 추론 스타일의 문제가 장문 상황으로 활용되면서 좀 신유형에 맞춘 적용 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뭐 문제 자체가 아주 새로운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는 그 이전에 독서 지문 문제에서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지만 요거를 이제 장문 상황에 활용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또 처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사고의 틀이 또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 조금 헤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고의 틀을 딱 좀 제시를 좀 해주면서 유형을 좀 반복함으로써 사고의 틀을 좀 잡아주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6페이지. 6페이지에는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은 현행이랑 가장 유사하게 출제될 전망이에요. 유형이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고전소설에서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적 증거를 주면서 거기에서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부적하게 시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예시문항 출제진에서 한 가지 한 문제를 좀 찝어서 보여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보시는 6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제인데,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한다 어쩌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비판적 읽기를 요구한다.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비판적 읽기. 여기서 이제 비판적 읽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 수능에서 학생들한테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능력을 평가를 하거든요. 여긴 자료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적인 언어 능력.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이 어머님이 쇼핑을 가셨어요. 쇼핑을 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가방 하나를 보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가방 하나를 보고 어머 가방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와이프가 가방이 예쁘다고 말하네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적인 거예요. 사실적인 언어 능력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 가방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그 전체적인 상황, 어머니의 어떤 그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곧 멀지 않은 어머니의 어떤 생일, 뭐 이런 어떤 그 맥락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 이거 나한테 사달라는 건가 보다. 라는 거 찾아내는 거. 요런 게 추론이에요. 추론. 근데, 비판은 여기서 뭐예요? 당신 가방 많은데?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가방 별론데,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네, T스타일인 아버님께서 잠깐만 별로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래서 제시된 어떤 그 주장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근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따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비판적인 언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판적인 언어 능력이 최근에는 많이 출제가 안 됐었어요. 최근에 많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근데 요 비판적인 언어 능력을 문학에다가 대입시켜서 출제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예시문항에서 좀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능의 변화, 그러니까 수능 변화가 아주 굉장히 큰 변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그 세부적인 세부적인 어떤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사고 훈련을 좀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맞춘 사고 훈련.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영역에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좀 특이한 문제들 있잖아요. 요렇게 바뀌는 어떤 신유형의 문제들, 그런 신유형의 문제들을 좀 유사 문항을 개발을 해서 좀 매주 테스트로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7페이지 보시면요. 예시문항 13번에서 독서랑 장문이 붙은 문제였는데요. 독서랑 장문이 붙어서 글을 읽고, 글을 사실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그럼 이제 추론에서 비판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지문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추가된 지문, 요걸 이제 붙여서 읽는 추론, 여기에서 이제 비판까지 들어가는 비판적인 능력, 요걸 좀 고난도로 요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요런 비슷한 문제를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문항들을 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고의 틀을 좀 계속 잡아주는 과정, 유형을 좀 반복하면서 사고의 틀을 잡아주는 과정이 좀 학생들한테는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영역에서 유사한 기출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이걸 이제 테스트랑 과제집에다가 좀 계속 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수능 언제부터 시작된지 혹시 아시나요? 수능 몇 년부터 혹시 시작된지 아시나요? 9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됐죠. 그래서 30년이 되는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겪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전 수능 문제들 보시면 예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이 이제 30년이 지나고 이제 설명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여쭤봐요. 가끔 수능 치고 대학 가신 어머님 하고 손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처음 강사 생활 시작했을 때는 한 분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머 애기네 이러면서 쳐다보셨는데, 요즘은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꽤 많은 어머님들이 수능을 경험하셨어요. 수능을 이제 그만큼 이제 수능이 이제 오랫동안 좀 이제 변화 발전을 해왔는데,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결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좀 특이하다고 나온 어떤 그 예시 문항에서 유사 기출들을 좀 잘 선별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좀 훈련을 시킬 수 있겠다 하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랑 과제집에다가 이제 문제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법 과제집을 이제 고3 원매 기출 바탕으로 이제 예시 문항 7번과 유사한 문제들을 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좀 이제 학생들한테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내신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 이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9페이지. 일단 이제 내신에서는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내신 등급, 요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이 아실 만한 내용이고, 제가 뭐 여기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단 이제 교과서 바뀌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교과서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교과서 올해부터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비고1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두 번째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기출이 지금 1년치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개정 교과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교과서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면, 문학 작품에서 이제 재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냈던 기출 문제가 올해는 못 써먹는 거긴 하죠. 왜냐하면 교과서가 달라졌으니까요. 작품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전체 구종교과서를 살펴보면 전체 구종교과서 안에서는 이게 또 참 재미있는 게요. 돌려막기가 돼요. 예전에 저 교과서에서 썼던 작품이 이번엔 이 교과서로 오고, 예전에 이쪽 교과서에서 썼던 작품이 이번엔 저쪽으로 가고, 약간 이게 돌려막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사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교과서 문제만 출제를 안 하셨거든요. 외부 지문 굉장히 많이 출제하셨고, 또 외부 지문을 뭐 예고 없이 출제하기도 하지만, 또 아니면 이제 뭐 프린트 주고, 아니면 이제 문제집, 뭐 수특 같은 문제집 활용하면서, 부교재 활용하면서 이제 문학 작품의 양이 좀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출을 잘 찾아보면 요 기출 문제들이 좀 쌓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맞춰서, 교과서에 맞춰서 고1 교과서에 맞춰서 예비 고1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문법, 이제 어차피 뭐 바뀌긴 했지만 얘네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요거를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구종에서 돌려막기 되는 작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종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은 예비고1이 고1로 올라가기 전에는 한 번쯤은 다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교과서 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인근 학교 뭐 진선, 숙명, 뭐 중동 요 기출 문제들 좀 잘 살펴보고, 자주 출제되는 국어 교과서 구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연계돼서 자주 출제되는 연계 출제 작품을 요거를 좀 저희가 잘 종합을 해가지고 하이클래스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개정 교육과정이 곧 하이클래스 커리큘럼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연계 작품이 혹은 수록 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예비 고1 들어가기 전에, 고2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들을 저희가 좀 학생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이거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에 서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논서술형이 요 개편안 시행되면서 논서술형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뭐 중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또 입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진짜 박 터지는 싸움이거든요. 박 터지는 싸움입니다. 이번에 숙명여고 100점 몇 명 나왔다 그랬죠? 숙명여고 100점이 20명이 나왔어요. 숙명여고 1학년 이번에 중간고사 처음 봤는데 100점이 2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틀리면은 바로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등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서술형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는 특히 더욱 이 논서술형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논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문장을 좀 완성하는 능력을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문장을 끝까지 완성을 잘 안 합니다. 말하기도 하실 때 보시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선생님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하고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애들이.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안 되고 그 쓰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서술형 쓰기의 훈련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제 서술형 과제를 계속 저희 학생들한테 좀 노출을 좀 시킬 거고요.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뭘 쓰시오 하는 단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1페이지에 문학에 나오는 이런 조건, 문법에 나오는 조건처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그 조건을 확실하게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끝까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에서 출제되는 그 출제 조건을 저희가 좀 이제 참고를 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과제집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테스트 문제집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좀 쓰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서술형 과제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요약하는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원생 어머님들 아마 과제집 보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중3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중3에서 예비고를 넘어갈 때도 학생들한테 이게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돼서 비문학 서술형 과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될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요 한 문단을 읽고 요약을 시키는 거예요. 한 문단을 읽고 그 문단을 이제 문장으로 요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그냥 써봐라 요약해봐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특히 남학생들한테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제시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요약해봐라 하면 나오는 일 혹시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좀 굉장히 귀찮아하는 남학생의 경우 되게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중심 문장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밑줄을 쳐놓고 화살표로 내려놔요. 그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귀찮아서 그게 제일 크겠죠. 그것도 크고 두 번째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갖다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심 문장 그 자체가 문단의 요약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야지만 그 문단을 요약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단의 상황에 따라서 문단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최대한 좀 스스로 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심 화제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을 요약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단어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읽고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문장을 좀 완성해서 써볼 수 있도록 물론 없이 쓰면 제일 좋죠. 없이 쓰면 제일 좋지만 쓰기 훈련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확실히 이 문장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있고 없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단을 요약하는 문장을 쓰도록 서술형 과제를 좀 계속 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제되는 경향을 바탕으로 연계한 교재, 과제집, 그 테스트를 학생들한테 계속 좀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랑 복습 자료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계속 주고 있고요. 이건 매주 이제 학생들한테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나눠주는 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학교 출제 경향이랑 연계되어서 테스트랑 과제집이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인근학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자료에 나온 거는 이제 22년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요 경우는 지금 제가 이 PPT에 실어놓은 건 24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 24년 기출문제 요런 문제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좀 찾아가지고 요 과제집에 좀 실는다든지 혹은 뭐 테스트에 실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비슷하게 반복해서 좀 훈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요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결국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학생들이 내신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신이랑 수능에서 어떻게 그 변화에 대비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본질에 충실해야 1등급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3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PPT에 안 나오는 거라서 좀 자료를 잠깐 보실 건데요. 이거 보시면 독해력의 중요성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 하나를 실어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게 한 문제입니다. 이 전체가 한 문제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지문도 지문이지만 문제 자체가 엄청 길어요. 보기 보시면 보기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보기의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도 길고
선지의 길이도 길고, 그리고 진선여고에서 나온 진선여고 기출문제인데, 고등에서는 범위도 어마어마하지만 선지라든지 발문의 길이도 좀 어마어마하다. 이런 긴 지문들을 처음 나오는 정보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제한 시간 내에 읽어내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독해력을 좀 요구를 하는데, 그 지문과 발문과 선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해력을 요구를 하는데, 이 독해력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키울 건가? 이걸 또 고민이 많으시죠. 애들이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쵸? 쇼츠 많이 보고, 네, 동영상 많이 보고. 지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동영상에서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좀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타까운 게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로 책을 안 읽고 읽기를 정말 안 해요. 읽는 거라고는 교과서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교과서마저도 사실 다 잘 안 읽어요. 교과서마저도 학원에서 요약을 다 해주니까 교과서마저도 안 읽는 친구들, 중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읽었던 친구들에게 어떻게 독해력을 좀 키워줄 것인가? 사실은 이제 양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떤 걸까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력이란 게 뭘까? 독해력을 좀 활동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독해력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어떤 능력? 읽고, 해석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자, 그런데 독해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결국은 이제 독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독해력을 좀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각의 힘을 확장시켜 줄 것인가? 생각의 힘을 확장시켜주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좋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좋은 질문, 지적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의 힘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절차. 특정 생각을 A부터 D까지 갈 때 B와 C를 제공을 해줬을 때 학생들이 A에서 D까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B와 C를 그 절차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절차의 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독해력이 길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을 통해서 생각이 힘이 길러져요. 상황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독해를 해야 생각의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읽어야. 이게 또 안타까운 부분이, 그 수많은 비문학 수업들이 대체로 학생들이 또 기대하는 것도, 어떤 한 지문을 잘 풀이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잘 풀이해주는 사람. 물론 필요해요. 잘 풀이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이 지문을 읽을 수 있을지를 잘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요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그걸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구경만 함.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이제 살을 빼고 싶어요.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운동 유튜브를 찾아서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유튜브를 이제 한 10분 동안 운동 유튜브를 이렇게 봐요. 운동 잘하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10분 운동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를 이제 자기가 똑같이 따라해야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는 독해력의 구성요소 면에서 살펴볼게요. 독해력의 구성요소 면에서, 독해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독해를 어떻게 할지, 독해하는 방법,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의미관계는 어떻게 되고, 요걸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알고 똑똑한 친구일수록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고3이 이걸 준비하기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고3한테는 어필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마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스키마가 배경 지식 많으면 좋은 건 알겠어. 배경 지식 많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니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그 지식이 비문학 지문에서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거 안다고 비문학 지문 다 잘 읽을 수 있을까?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요 코어가 되는 필수 개념들은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그 3과정부터 시작해서 5과정까지 비문학 필수 개념이라고 이제 잘 정리를 해주고 비문학 지문이랑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정리를 시켜줄 필수 개념들이 있는데 인문, 사회, 과학 영역에서 이런 필수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문에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문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세부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는 그런 코어가 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코어, 예를 들면 철학 같은 경우에는 본성론이라든지 인식론 같은 것들 혹은 사회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보여주는 지문이라든지 과학에서는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코어가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 지문들을 바탕으로 필수 개념을 잘 정립을 해두면 거기에 대한 세부 주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비 고1에게는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독해 코어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필수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예비 고1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비 고1이니까, 예비 고1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비 고1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에 꼭 좀 챙겼으면 한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에게는 인문사회과학의 필수 개념을 좀 정리하는 것, 지문을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질문과 어떤 그 절차를 보여주는 어떤 지적 자극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비문학 커리큘럼, 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문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완전 학습을 좀 시키려고 해요. 일단은 스스로 독해를 하는 상황을 좀 만듭니다. 지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비문학 커리큘럼에 따라서 2개 반으로 나뉘거든요. 수능 코칭반이랑 원장 직강반으로 나뉘는데 수능 코칭반에서는 독서 과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요.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어떤 이제 정해진 어떤 분량의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 직강반의 경우에는 독서 과제는 없지만 대신에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 필수 개념을 이제 좀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좀 좋은 지문, 수능 지문이라든지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것들을 스스로 좀 혼자 분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스스로 독해하는 과제들을 좀 이제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는 요 개념들을 이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 한편으로 요 내용이 지문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꼼꼼하게 지문을 좀 해설을 해주면서 그냥 해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따박따박 좀 짚어줍니다. 그리고 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옮긴 독해 설명서를 따로 제공을 해서 이 지문에선 이런 생각을 해야 했고 이 질문에선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복습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네, 문법은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적인 제 사진이죠. 네, 접니다. 네, 캡처를 좀 좋은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역동적인 걸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지금 예비 고1에겐 문법이 비문학도 되게 중요하지만 문법이 진짜로 중요해요. 학생들이 문법을 싫어하는 만큼 문법이 사실 내신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문법과 문학이 고1 내신에서 거의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문법과 문학이 다 좌우한다. 그런데 문학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지문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킬러한테 총 맞는다 그러죠. 킬러한테 총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법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문법을 틀리면 좋은 등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이 진짜로 중요해요. 내신에서, 수능에서도 중요하지만 내신에 있어서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해 보면은 생각보다 문법을 잘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 문법 배우죠. 품사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표준발음법 배우고요. 한글맞춤법 배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의문체계 배우고요. 문장론 배워요. 근데 배우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불치병이 있어요. 무슨 불치병이냐. 시험을 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리셋해버리는 불치병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 중학교 때 문법이 뭐 그렇게 중요해? 고등학교 문법으로 새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이 중등 문법 모르면 아예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문법이 다시 심화돼서 나오는 게 고2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등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요거를 심화해서 고1로 잘 연결을 시키는, 요게 지금 예비 고1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 문법으로 연결되는 중학교 문법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중학교 문법이 결국 고등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정리하면서 요거를 이제 고1의 1, 2학기 문법으로 연결시켜주는 요 과정, 그걸 진짜 지독하게 반복을 시키는 그 과정, 그게 예비고1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지독하게 반복을 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이제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이제 예시문항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화법이랑 언어가 붙으면서 실제 언어 자료에서 이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까지 해가지고 기출 베이스로 수업도, 과제도, 테스트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과정 문법 커리큘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중등 문법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개념 자체는요. 개념 자체는 중등 문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2 문법의 내용까지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는 걸로 1주차부터 4주차에서 전체적인 문법의 체계를 좀 잡을 거예요. 품사부터 시작해서, 품사는 이제 단어와 관련된 거니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제 이 단어에서 문장까지 전체적인 문법의 체계를 좀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소, 이 형태소가 원래 이전 커리큘럼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계속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형태소를 모르면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6주차, 7주차, 8주차가 고1 1학기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문법인데요. 이 1, 2, 3, 4, 5주차의 내용이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고2 수준으로 좀 심화가 되어야지만 6, 7, 8에 나오는 고1 1학기 문법이 정리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거 다 했으니까 이거 그냥 제끼고, 그냥 6, 7, 8 이거 높임, 시간, 사동 바로 들어가면 안 되나? 이거 바로 들어가면 애들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고2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 놓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가 줘야 이제 학생들이, 요런 문법이 요런 거구나, 고1 문법이 요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맛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9월, 10월에는 문법 커리큘럼이 빠져요. 9월, 10월에는 왜 뺐냐면요. 9월, 10월에, 어떤 학교는 이제 9월에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럴 텐데, 9월, 10월에 어쨌든 내신을 보잖아요. 근데 그 내신에서 어떤 학교는, 문장론을 중3 내신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의문 체계를 내신으로 보는 학교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문법을 모르면 고등 문법이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신에 집중을,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중3 문법에서 2학기에 나오는 문법은 좀 놓치지 말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9월, 10월은 일부러 문법을 뺐어요. 의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장도 중요하고, 이거는 학교마다 아마 이제 편제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다를 텐데, 2학기에 나오는 문법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도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강조할 거거든요. 2학기에 너희 내신 던지는 친구들 많은데,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문법은 무조건 챙겨라.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시험을 보나 안 보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시험을 볼 때 어떤 그 밀도 높은 공부, 그 공부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가지고 가서 고1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9월, 10월은 뺐고요. 11월, 12월부터는 이제 다시 문법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요 내용이 이 품사,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형태소, 단어 형성법, 여기까지 다 알아야지만 적용해 볼 수 있는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중3에서 배우는 의문 체계, 그거 다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표준 발음법.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고1 1학기에 나오는 중요한 문법이에요. 요 내용 11월, 12월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고1 2학기에 반 정도는 이제 고전 문법이 들어가는데, 고1 2학기에 고전 문법이 있습니다. 자, 애들은 미칠 노릇인 거죠. 야, 나 지금 돌아가는 문법도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 중세 국어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해야 됩니다. 15세기, 16세기에 어떤 글을 썼는지, 그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이번 수능 예시 문항에도 그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세 국어 빠뜨리지 않고 계속 출제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죠. 중세 국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도 중요하고요, 수능 국어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세 국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제 탄탄하게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되겠죠. 현대 국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입 모양이 지금도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수업으로 잘 정리를 해주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제집 혼자 훈련하면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네, 인강복습을 좀 시키려고 해요. 인강복습 과제를 좀 그 학생들한테 좀 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인강복습을 왜 시키냐면, 이제 저희가 주말에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에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수업을 듣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오겠죠. 숙제를 언제 할까요? 맞아요, 금요일에 합니다. 미칠 노릇이죠. 진짜 답답하시죠? 저도 진짜 답답한데, 근데 이게 또 이제 학생들이, 애들이 또 할 게 많으니까 그 사이에 또 보상 심리로 한번 좀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여러 번 이제 주 몇 회 가고, 또 그 숙제도 다 챙겨서 하다 보면 할 시간이 없다 보니 또 뒤로 밀리는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 시간 이제 친구들 지켜보면서, 아, 이거를 일주일 후에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기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물론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이거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필기한 거 보면서 이제 다시 붙잡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볼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1시간 수업했던 내용을 똑같이 1시간 반복하는 건 그거는 시간 효율 안 맞고, 그 1시간 했던 내용을 최소 20분 정도로 다시 컴팩트하게 좀 복습을 하고, 그러고 문제를 풀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남지 않을까 해서 인강 복습을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작년부터 시켰어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학생들이 되게 좋다고 했어요. 아, 선생님 이거 기억 잘 안 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너희가 인강 복습 귀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20분 보면은 문제 훨씬 더 빨리 풀어.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좀 세뇌를 시켰는데, 실제로 선생님 진짜로 그래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이거 안 듣고 문제 풀어봤는데 생각 안 나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막 시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 푸니까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독하게 좀 반복을 하면서 문법을 좀 제대로 잡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법 특강도 있습니다. 문법 특강은 제가 이제 7월 말 8월 초쯤에 마련을 했는데, 이 7월 말 8월 초가 요 진도상으로 품사랑 문장을 끝냈을 때예요. 근데 이 품사와 문장이 전체 문법의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인강으로 반복도 하지만, 이건 또 따로따로 끊어서 갔다면
문법 특강에서 다시 한번 책에 딱 잡아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실전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진짜 감각을 진짜 문법 감각을 좀 훈련해 볼 수 있는 문법 특강을 제가 7월 말 8월 초쯤에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법이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학생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문학입니다. 문학 커리큘럼. 자, 문학은 세부 내용을 잘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문학 작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진짜 유리하거든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세부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뭐 수능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신에서 유리합니다. 내신 대비 작품 세부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구종교과서, 구종국어, 공통국어, 그 다음에 문학에 나오는 이 세부 내용 잘 내신을 위해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처음 보는 작품들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을 분석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포괄적인 해석 방법도 같이 훈련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나 과제집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학교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커리큘럼은 제가 여기에는 작품을 안 실어놨습니다만 그 18페이지에는 제가 작품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이제 구종 문학교과서, 공통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혹은 연계 작품들인데 특히 이 3주차에 나오는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 이 작품은 이제 고1 국어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수능에 지난 수능 작년 수능에 장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배를 밀며와 배를 매며가 항상 연계 작품으로 같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게 있어요. 한 시인이 수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시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라이덕 시인 같은 경우도 그 시인이 한번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부터 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장성남 시인도 이제 처음 그 전에 교과서에서는 나왔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출제 안 되셨는데 이제 계속 나오실 거예요.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성남 시인의 작품까지 해가지고 좀 중요한 작품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 3과정 여름방학 커리큘럼의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품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 분석 틀, 사고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이 문학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잘 분석하는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시에서는 어떤 포인트, 어떤 상황 포인트를 짚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정서 포인트를 짚어야 정서를 찾을 수 있는지 혹은 서사에서는 긴 지문 안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를 무엇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그 포인트를 좀 짚으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지문에 안 나와 있는데 숨겨진 내용을 상상하고 떠올려야 돼요. 이게 사실 비문학에서 나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결국 문학에서도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공감이 안 돼서 문제를 틀렸어요. 공감이 안 돼서 문학이 어려워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수능 문학은 공감의 영역이 아닙니다. 수능 영역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영역이라서 사실상 메커니즘 자체는 비문학과 흡사해요. 비문학과 유사합니다. 비문학이랑 오히려 비문학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해야 이 수능 문학 혹은 내신 문학에서 승산이 있는 거지 오히려 잘 공감을 해봐야지 오히려 그러면 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이나 어떤 감정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이과라서 공감이 잘 안 돼서 전 문학이 어렵습니다. 혹은 저는 이과라서 공감이 잘 안 돼서 저는 이번 문학을 여기서 이제 점수가 이렇게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공감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네가 추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그렇다. 내지는 네가 관찰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놓쳐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론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론하는 것도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쪽 A에서는 B로 가야 되지 C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반복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 관리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20페이지입니다. 네, 이 학생들 저희가 마련한 이 커리큘럼이라든지 과제라든지 교재라든지 요거를 개개인이 잘 따라와야 결국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개인을 어떻게 좀 잘 팔로우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잘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반별로 담임 강사가 이제 책임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일요일 담임 선생님, 수능 코칭반의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담임 강사로 이제 배정이 되고요. 요 두 분은 다 요 수능 코칭반의 수업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강사로 학생들 이제 관리를 좀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직강반의 경우는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2개로 나뉘거든요. 수능 코칭반이랑 이제 원장 직강반으로 나뉘는데, 이 원장 직강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장 직강반의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원장 직강반의 담임 강사로 책임을 맡아서 이제 학생들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담임 선생님으로 홍수민 선생님이 같이 학생 관리 좀 도와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담임 강사가 뭘 하게 되냐면요. 일단 이제 수업을 선생님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학생 수업 태도라든지 과제 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맡아서 관리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성적 추이 관리를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2주 연속으로 재시험에 누적 걸린다거나 혹은 2주 연속으로 어떤 과제 부분에서 뭔가 미완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서 혹은 학생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서 클리닉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코칭 같은 것들을 좀 권유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주 복습 테스트 재시험이 모든 반에서 좀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좀 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덜한 친구들은 남아서 하고 가는 게 기본 원칙인데, 남아서 다 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뒤에 뭐 스케줄이 있다거나, 학원 스케줄이 있다거나, 혹은 뭐 가족 스케줄이 있어서 부모님이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평일 중에 다시 돌아와서 검사를 받고, 담임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가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22페이지에 1대1 코칭 보시겠습니다. 이 1대1 코칭은 말 그대로 수업 시간과 별도로 1대1로 학생들이랑 이제 학습 방법, 공부법, 혹은 이제 동기부여, 학습 동기부여 관련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코칭 영역에 대해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이제 비문학이 좀 많이 어려워요. 혹은 뭐 문학이 어려워요. 문법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예비고1이기 때문에 뭐가 더 어렵다는 걸 잘 모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진단평가나 어떤 피드백 같은 거 좀 진행을 하면서 전체 국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 학습 방법을 좀 안내를 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별로 맞는 어떤 학습 과제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학생에게 비문학 챌린지처럼 지문을 좀 비문학을 매일 읽고 선생님한테 좀 인증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생이랑 좀 긴밀하게, 학생과 선생님이 좀 긴밀하게 좀 학습 상황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대1 코칭을 저희가 진행한 후기를 학생들이 좀 보내줬었는데요. 이 후기 내용은 2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히는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예요. 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저랑 이제 1대1 코칭 진행을 하고
저한테 보낸 문자인데, 이게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가지고 요거를 뭐 주 2회에서 주 3회 혹은 매일매일 한 지문씩 읽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집 샀는데 한 지문에 몇 분 써야 되나요? 이걸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까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걸 다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게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뭐 시킨 대로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감동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이런 애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친구가 1대1 코칭도 자기가 신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찍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넌 와. 이렇게.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저랑 이제 1대1 코칭 진행을 하고, 물론 저랑 1대1 코칭한 그 기간에 이 친구의 인생에서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요거를 문제집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큰 감동이었던 거는, 이 친구랑 이제 12월에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할 때 이 친구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풀었던 이제 문제집 몇 권을 갖고 와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고, 중간에 한 번 더 진행하긴 했었거든요. 중간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고 저한테 이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했었고, 근데 저랑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할 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날짜들을 다 적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좀 남고 기억에 좀 남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수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만나고 스킨십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런 어떤 이 코칭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변하는 거를 눈앞에서 지켜보니까 요거를 저희가 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코칭반 같은 경우는 1대1 코칭이 필수 1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약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 도약 클리닉은 요거는 이제 필수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개별 신청자 내지는 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너는 무조건 클리닉을 좀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바탕으로 도약 클리닉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 수업에 대해서 심층 보강 수업, 문제풀이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계속 이제 수능 코칭반 그리고 원장 직강반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아마 그 문자 받아보시는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거 뭐지? 이거 뭐 어떤 거지? 둘 중에 우리 애한테 맞는 게 뭐지? 이거 도대체 둘로 쪼개놓은 이유가 뭘까? 자, 이거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 계셨을 텐데, 학생들마다 니즈가 좀 달라요. 학생들마다 나는 좀 시간 대비 좀 효율적으로 수능 커리큘럼에 좀 올라타고 싶어. 시간 많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할 거 많고 시간 많이 없으니까 좀 나는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선생님들한테 좀 세부적으로 관리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예비고일이 마지막으로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좀 잘 정리를 하면서 요거 비문학이랑 좀 연결 짓고 싶어 하는 좀 니즈들이 조금 달라서, 그 니즈에 맞게 이 수능 코칭반과 원장 직강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코칭반이랑 원장 직강반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일단 커리큘럼에서는 비문학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비문학 지문이랑 연결 지어서, 그래서 이 좋은 책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필수 개념이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출제가 되는지, 배경 지식이 비문학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그거를 좀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비문학, 독서 연계 비문학 수업으로 수능 코칭반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직강반은 책 읽는 것 없이 내가 책 읽는 것 대신에 이 원장님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그 원장님의 강의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는 수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직강반은 이름에 걸맞게 이제 원장 직강반, 원장님께서 직접 수업하시는 이제 반이고요. 여기서 이제 토요일 6시 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대신에 원장님 다음으로 저희 학원에서 수업 잘하시는 고3 팀장님이 비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준 원장님과 팀장 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게 원장 직강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코칭반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예비고1 팀에서 고등부 강사님들이 수업을 원장 직강반에서 하시고 수능 코칭반은 예비고1 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1대1 코칭이 필수 1회로 들어간다는 거. 자, 요게 이제 큰 차이 두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능 코칭반은 학습 세부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코칭 필수 1회뿐만 아니라 이제 매주 과제를 했나 안 했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뭐 서술형 같은 부분에서 좀 이제 학생들이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약간 베낀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렸는데 오답 해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과제 첨삭을 좀 해주는 수능 코칭반의 이제 세부 관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원장 직강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코칭반에 비해서 와라 말아라 하는 것들은 조금 덜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 대비 책을 읽는 시간이 일단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을 좀 추구한다면 원장 직강반의 니즈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장 직강반은 원장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6시는 이세람 선생님께서 고3 팀장이신 이세람 선생님께서 원장님 수업하시는 비문학 수업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필수 개념을 이제 책 읽을 필요 없이 딱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수능 비문학에 필요한 어떤 필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독해율을 쫙 극대화 좀 시키면서 원장님께서 이런 어떤 질문 훈련, 지적 자극 이런 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원장님의 강의의 맛을 좀 보실 수 있는 게 원장 직강반이라면 예비고1 강사들이 진행하는 수능 코칭반에서는 독서 연계 비문학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 진짜 엄선했어요. 정말 좋은 책을 엄선을 했고요. 그래서 수능 비문학 독해로 직결될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독서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요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요 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독서 연계 비문학 하시는 선생님이 진짜 지독하게 꼼꼼해요. 엄청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비문학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특히 수능 비문학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선생님이 친절하고 꼼꼼하게 지문 해설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질문들 해주시고 지적으로 자극해 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이제 수능 비문학을 처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서 연계 비문학이랑 실전 비문학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고요. 문법과 문학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2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코칭반에서는 이제 학생이 스스로 데일리 트레이닝 비문학 지문을 읽는 것 대신에 이제 좀 좋은 책을 좀 깊이 있는 좋은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좋은 책을 저희가 이제 4권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거시경제, 미시경제 파트, 그 다음에 물리학 파트 이렇게 해서 책을 좀 이제 8주 동안 2주에 한 권씩 읽을 수 있게 좀 지정 도서를 마련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큘럼에 있어서 독서 연계 비문학과 실전 비문학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문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루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책을 다룬다는 것, 좀 깊이 있는 독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수능 코칭반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랑 강사진의 경우는 2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과 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코칭반은 금요일 6시, 토요일 10시, 일요일 10시, 일요일 6시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양소민 선생님, 이전영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이제 원장직 강반의 경우에는 약간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6시가 이제 김영준 원장님 대신에 이세람 고3 팀장님이 비문학 수업 진행해 주신다는 거 요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2시, 일요일 2시는 제가 이제 문법이랑 문학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원장님께서 비문학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6시, 일요일 10시에 들어오시는 전용준 고1 팀장 선생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문학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십니다. 약간의 강사 구성에서 원장직 강반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생관리 이 부분이 약간 지금 순서가 좀 다른데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관리에서 수능 코칭반이랑 원장직 강반이 다른 게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비문학에서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학생관리에 있어서는 수능 코칭반은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이 학생들의 학습 관리가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1대1 코칭 필수 1회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럼 원장 직강반에서는 1대1 코칭을 하지 않느냐? 원장 직강반에서도 1대1 코칭 진행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고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학생들. 이게 또 1대1 코칭 무조건 다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또 있고, 지금 이 원장 직강반의 경우는 좀 시간 대비 효율 좀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중간에 오는 걸 조금 이제 꺼려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코칭은 선택적으로.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원장 직강반에서도 선택을 하셔서 요거 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과제, 테스트, 재시험 관리, 요 기본적인 저희 관리 같은 것들은 여기 똑같이 들어가고, 도약 클리닉을 선택할 수 있거나 혹은 이제 하위 학생의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너는 클리닉을 좀 와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코칭반에서 과제 첨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신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써주신 부분이고, 이 친구가 정말로 훌륭했던 게 그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여기다 오답풀이도 좀 하고 옮겨서 써봐라 라고 코칭을 했는데, 과제 첨삭을 통해서 코칭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좀 해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써주면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이 놀란대요. 이거 선생님이 진짜 쓴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직접 써주고 이 아이의 변화를,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선생님이 이제 이 첨삭을 통해서 이제 좀 써주시고 또 이제 뭐 혼내시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게 요 이제 수능 코칭반 과제 첨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특강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현대사, 격동의 한국현대사. 요거는 이제 이름이 굉장히 좀, 거창하죠. 근데 이제 현대사 특강이긴 하지만, 이 왜 했냐면, 문학사가 고1에 나와요. 현대문학사가 고1에 나오는데, 그 현대문학사는 현대사와 결부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사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보통 이제 근현대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까지만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취약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현대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전체적으로 좀 관통을 좀 해주면서 그 흐름과 함께 거기랑 관련된 이제 대표 작품을 정리를 해주는, 2시간 반 동안 정리를 해주는, 그런 수업 내용입니다. 근데 요런 어떤 수업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요거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작품에 좀 맞춰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특강. 이제 고1 올라가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 이제 학력평가를 이제 보게 될 건데, 그 학력평가를 좀 실제로 한번 좀 풀어보고, 현재 나의 위치가 고1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이제 그거를 좀 가늠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 문제 푼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적표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특강을 진행한 친구가, 인강이든 현강이든 모의고사 특강을 진행한 친구가 1대1 코칭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1대1 코칭에서 이 학생의 이 성적표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코칭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특강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전체적인 좀 체계를 잡아주는 특강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하이클래스라는 그 예비고1 이제 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한 친구들이 이제 좋은 어떤 결과들을 보내줄 때마다 굉장히 좀 뿌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 특강 진행했을 때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점수가 지금 100점 만점에 77점이 나온 거는, 요거는 그때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서 그래요. 어려운 시험이라서 점수는 77점인데, 원점수는 77점인데, 전체적인 등급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2등급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1 올라가서 실제로 3월 학평을 봤을 때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선생님 저 이번에 만점 나왔어요 하고 고1 올라가서 저한테 이제 좀 좋은 소식을 보내준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게 매번 모의고사를 보는데 진짜 등급이 잘 안 올랐어요. 계속 2등급. 이게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 뭐 5등급에서 3등급 올리는 거는 조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친구가 이제 그 1대1 코칭도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 이제 수업을 계속 좀 꾸준하게 잘 따라와 준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인근 여고 간 친구인데 네, 원래부터 잘했죠. 2등급이면 사실 잘한 거예요. 처음부터 2등급, 처음 봤는데 2등급을 봤으면 잘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94점이고 2등급이고 77점이고 2등급이고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시험이 좀 쉬운 시험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문제 틀리면 2등급으로 가는 그 정도 좀 쉬운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학평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2개 틀리고 1등급 받은 친구. 요걸 이제 보시면, 요런 거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학부모님들이, 어이씨,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문제집 샀던 친구 있죠? 그 친구예요. 모의고사 문제집 샀던 친구. 모의고사 문제집 사가지고 저한테 이제 1대1 코칭 받고서 이제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진짜 공부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중간에 이제 막 연애 이슈도 있고, 예, 수업할 때 여자친구한테 차이가 와가지고, 정신 멍하니 놓고 있고, 저랑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도 하고, 예,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고1 3월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선생님, 처음에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거의 2등급이에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등급은 뭐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2등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제 83점이라길래, 아, 그렇구나. 2등급인가? 하고, 제가 이제 등급표를 보니까, 한 문제 더 맞으면 2등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almost 2등급이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친구가 요 정도의 어떤 뭐랄까, 어떤 등급의 상승 보인 거, 특히 남학생이 중3에서 예비고를 올라오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내준 것. 그리고 이 이후에는 2등급까지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한 문제 더 맞춰가지고 2등급까지도 나와주고.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 친구들을 보면은 저희 좀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좀 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현수강생이에요. 현수강생이고 그래서 이 겨울방학 모의고사 특강 때 처음 모의고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5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좀 상담을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학생이 겨울방학 때 지금 저희가 예비고1 뿐만 아니라 그냥 중3 때도 1대1 코칭 진행하고 있는데 1대1 코칭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학생이 선생님이랑 계속 좀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비문학 훈련을 좀 매일매일 하고 선생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한 번 더 모의고사를 봤는데 등급이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가 한 1월 정도인데, 1과정 모의고사 특강이 한 4월? 요 정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학생이 좀 열심히 해야 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진전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써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희는 좀 갖고 있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너무 잘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원장님 원장 직강반 비문화 수업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수능 코칭반과 원장 직강반에서 둘 다 문법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2시, 일요일 2시에는 제가 이제 문학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직강반에서 토요일 6시와 일요일 10시에 이제 문학 담당하시는 전용준 고1 팀장님 지금 고1 수업 하시면서 이제 원장 직강반에 토육 1십에 출강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세람 선생님은 토요일 6시에 원장님 대신에 비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보셨던 수능 코칭반 비문학 선생님 굉장히 꼼꼼하게 책 내용,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 잘 연결해서 정리를 학생들한테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능 코칭반에 이제 문학 담당하시는 이전영 선생님, 학생들이 재밌다고 되게 좋아해요. 문학은 사실 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좀 빠져들 수 있게 이제 핵심 잘 정리해 주시면서 강의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약 클리닉이랑 또 1대1 코칭
그리고 또 원장직 강반 부담임 선생님 같이 맡아주실 저희 홍수민 선생님. 저 요 세 분 조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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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오로지 국어 하나로 대치동에서 20년을 네,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질 거고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부단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학생들 만나고 또 학부모님들이랑 예, 소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